유럽은 왜 빵빵할까?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쓴 글을 중심으로 함께 평해보고 또 고쳐쓰기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내어준 과제가 유럽은 왜 빵빵할까요?가 지리에 관한 책으로서 4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41장을 집필 의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분에서 첫 번째, 유럽은왜 빵빵할까가 지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설명하고 나서 태어나 조금만 이따 기다려. 지리에 관한 어떤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들 질문 형태로. 그다음에 두 번째,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의 형식을 기본적인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그 패턴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자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첫 번째, 지리에 관한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호기심을 가질 만한 또는 유익한 그런 주제를 선정했는가. 두 번째, 지리와 관련해서 와, 신기하다. 선생님 손 만들면 저절로 선생님 손 들은 게 돼 있어. 어? 안 너네가, 뭐- 되는데요? 저희는 안 돼요. 너네가 안 걷는 거잖아. 지금 계속 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그다음에 두 번째, 아, 어, 오, 됐다. 어? 에? 나 왜 안 되지? 나 왜 안 되지? 나도 안 되잖아. 니들이 건든 거지. 더보기에다가 손들기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근데 안 눌렀다고. 안 눌렀는데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라고. 자,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돼. 뭐, 까먹었잖아. 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글의 형식의 어떤 그런 기본 패턴들을 바탕으로 이게 썼는가.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글이기 때문에 글로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뭐 흥미롭게 썼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문단 구별이라던가 문장 표현이라던가 글 구성이라던가 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 뭐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로분의 빵빵할까라는 책 작가가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고 또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잘 쓰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이 그분보다 못 쓰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그만큼 못 썼다고 여러분 욕먹을 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분 나름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또 어떻게 썼는가 그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방식의 글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역량, 힘을 키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연이 뭐 근데 저 그 주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지리에 대한 궁금증 말고 그냥 아무 궁금증을 걱정하지 마, 세연아. 욕 먹으면 돼. 아, 저 그 책만 거실에 좀 가지러 갔다 와도 가지고 와. 될까요? 가지고 네. 와. 또 다른 사람 질문 없고 세 한번 더 해봐야겠다. 손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안 되네. 이제 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라고? 아니, 이번엔 제가 될 줄 알았죠. 아니,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돼. 어떤 때는 손 들면 막 되고, 후에 네가 누른 거지? 네. 이봐이. 사기치. 자, 세연이 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연이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 서연이, 지리가 호연이, 하경이 순으로 우리가 또 그 글에 대해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아, 맞다. 네, 평. 알겠습니다. 세연이 읽겠습니다. 코로나19는 왜 시작되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말에 시작해 우리와 2020년에 같이 맞이한 바이러스이다. 사람 감염, 동물 감염이 이루어지는 RNA 바이러스이고, RNA 바이러스는 매번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변이가 빠르고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다른 변이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호흡기 감염증이나 인후통, 발열 등이 일어난다. 2020년이 되면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시작된 것일까? 코로나19가 시작된 이유. 2000년 이후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면 사스는 중국 감박쥐가 전파, 에볼라는 아프리카 과일박쥐, 메르스는 아프리카 이집트 무덤박쥐가 원인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범인도 박쥐이다. 이 박쥐는 원래 모기와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이다. 그러나 박쥐는 특이하게 몸에 수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 놀라운 생존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환경 파괴로 서식지가 파괴되며 스플린, 밀림 등에 살던 박쥐들이 인간이나 인간이 사육하던 가축과 접촉하여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 박쥐를 약재로 사용하면서 박쥐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 만약 동물만 걸리고 인간은 걸리지 않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그 바이러스에 걸리기 쉬우며 인간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동물이 박쥐이다. 인간은 걸리지 않는다면서 왜 전파가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침투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우리가 먹거나 약재로 사용하는 동물을 통해 바이러스에 걸릴 수는 있기에 바이러스 전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가 퍼뜨린 것이지만 결국은 인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네, 수고했습니다. 서연이 평가. 서연아. 네? 세연이 그래도 평가. 이 평가 소감.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박쥐에 대한 것을 잘 풀어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호연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제대로 전한 것 같아요. 하경이. 저는 저희가 뭔가 코로나19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이야 하고, 그것 때문만 생각하고 뭔가 그것의 나쁜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재현이는 뭔가 박쥐가 이것의 범인이라는 걸 밝히면서 박쥐는 원래 이로운 동물이지만, 인간의 그런 무분별한 파괴로 인해 발생했던 것을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전 좋았어요. 자, 세연이가 아까 자기가 욕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연이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왜 욕 먹어야 될까? 응? 세연이가 왜 욕 먹어야 돼? 저요? 뭐라고? 비리가 아니라서요? 서연이도 욕 먹어야 돼 그러면. 네? 네? 자, 세연이가 욕 먹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욕 먹을 일을 안 했는데도 욕 먹어야 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 먹어야 돼. 아, 말이 좀 어렵지? 어? 코로나19가 왜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해서 이게 질병에 관한 거지 질의에 관한 게 아닙니다. 라고 세연이가 스스로 자폭을 했어. 그래서 서연이도 맞아요. 세연이 걔는 질의에 관한 게 아닌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욕 먹어야 돼요. 라고 동조를 했어. 근데 과연 이 글에 지리적 요소가 없냐라는 거야. 자, 지금 세연이 글 안에 지리적 요소가 있다 없다? 지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있겠죠는 뭐야.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있어요. 거 아니에요? 소연이 어디 있어? 어디 보자. 지금 이제 봐야 돼? 안 보여요. 요즘 노안이 왔나 봐요. 자, 지금 여기 부분 그니까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여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개발 환경 파괴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수풀림 인류에서 박쥐대 인간이 일어나. 이게 어떤 지리적 환경의 어떤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요것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게 된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세연이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시키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요거 부분만 보면 오히려 이제 전염병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되는 것들도 결국 우리가 지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썼더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를 서식지가 파괴되며 수풀림 밀도에 사는 박쥐들이 인간의 사육한 가축과 접촉하여 바이러스 퍼뜨리기도 하고라고 했는데 다만 요것과 관련되어서 더 추가적인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이 부분이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보조가 되도록 왜 이게 이제 뭐에 관한 글이 되려면 지리에 관한 어떤 그런 글들이 되려면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이 글상으로 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뭐 한 거야 부분이 되고 다른 내용이 더 이제 주인공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그러니까 질병적 요소도 있는 거고 이 코로나19가 경제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쳤나? 인구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어? 또 공동체 안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쳤나? 교육 관련해서 또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라는 주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이해가? 네. 심지어는 코로나19와 뭐 예를 들면 그 뭐야 저출산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어? 뭐 아니면 코로나19와 그 외식 산업, 코로나19와 여행,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지점들 중에서 뭐를 더 부각시킬 거냐.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면 뭐 할 거냐. 나머지는 뭐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글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쓰는 부분이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9년 말에 시작해서 2020년 같이 한 바이러스다라고 해갖고 2020년 되면 우리의 삶 확집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시작된 것일까라고 이제 이렇게 썼어. 그래서 요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야. 맞는 얘기야 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없었어?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거. 이상해요? 음. 선생님만 이상했나? 올해가 몇 년? 잠깐만요. 지금 몇 년이야? 2023년 2023년이야. 그 세연이가 지금 이걸 2023년에 쓰고 있는데 마치 지금 이 글은 언제 쓰는 것처럼 보여? 2020년? 2020년에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쉽게 말하면. 물론 이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그렇게 쓰는 것들이 맞아. 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 글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 호기심 이런 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무슨 버전으로 2023년 버전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2023년과 코로나19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연아? 2023년에 코로나19라, 세연아? 음, 거의 끝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요즘 코로나19가 거의 뭐야 끝나가서 이제 마스크도 이제 사람들이 뭐하고 줄어들. 이게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그냥 선택 사항으로 됐잖아. 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사회 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그러면서 이제 2019년 말에 시작해서 202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어쨌든 뭐야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그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과 이렇게 연결시켜 섰을 때 이 글의 어떤 그런 생생함, 현실감, 그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시의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될 수 있다는 거지, 세연아. 이해가? 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 사스 얘기하고 에볼라 얘기하고 메르스 얘기하고 해서 박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는 점들이 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필요한 거고 바이러스는 박쥐가 퍼뜨린 것이지만 결국 인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해서 인간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인간이 원인인가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자, 태연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 한번 그 쓰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태연이? 선생님이 궁금증을 쓰라고 해가지고, 음, 그, 어, 아홉, 2019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된, 네, 어떤 게 궁금해가지고, 음. 그,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세연이가 이제 앞으로 다른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세연이가 말했던 그런 과정. 내가 뭐에 대해 써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사.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걸 자기 언어로 바꿔서 풀었으면 되고 전반적으로 글을 깔끔하게 잘 쓰고 있는 것들은 세연이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연이가 조금 더 이제 뭐야?
그 아까 2023년을 바탕으로 쓴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글의 흥미성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사건 2023년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벌어진 일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 일들, 쇼킹한 일들, 그런 뭐 자료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이 뭐 얼마다, 사상자가 얼마라던가, 아니면 코로나19로 해서 큰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었다던가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요 앞부분에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게 왜? 요 유럽은의 빡빡할까라는 책이 거의 대부분이 첫 시작들이 대부분 보면 뭐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했다. 우리는 35년 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좀 이렇게 흥미로운 어떤 그런 사건, 일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글들을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그 구체적인 사실들, 팩트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연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연이. 음. 지브랄타의 주인은 누구? 유럽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뻗은 작은 반도가 있다. 바로 지중해와 대서양에 있는 유일한 바닷길 지브롤터다. 여의도 면적의 80%의 크기인 이 작은 영토는 인구 3만 명이 지내며 영국의 영토다. 하지만 이곳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브롤터는 지금도 영국과 스페인 간 치열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원래 여기는 스페인 땅이었다. 1701년부터 14년간 진행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에 맞서 싸운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은 1704년 3월 4일 지브롤터를 점령했고 영국은 1713년 위틀의 히트 조약을 통해 지브롤터를 할양받았다. 이후 지브롤터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300여 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다. 스페인은 항상 지브롤터의 반환을 얘기해왔다. 조약이 영원히 주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기도 하고 스페인 앞바다를 영국이 가로막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에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99%가 영국 땅으로 남는 데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같은 응답의 비율이 98%에 달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스페인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영국 땅을 남는 것을 택한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갈등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스페인은 2016년 영국 국민투표가 EU 탈퇴로 결론나자 지브롤터에 대한 공동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브롤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에 영국 정부가 전쟁 불사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스페인과 EU도 한발 물러서면서 다시 잠잠해진 상황이다. 영국은 지난해에 분쟁을 매듭짓겠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경제특구 육성 등의 계획을 밝힌 상태다. 스페인도 영국도 지브롤터를 갖고 싶겠지만 전쟁 없이 지브롤터의 주인이 정해지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뭔가 지브롤터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주제보다는 사람들이 아는 게 적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땅 이름인데 뭔가 이렇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자신의 생각까지 잘 합쳐서 써놓은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연이. 이제 제가 몰랐던 그 부분이 있어서 재밌기도 했고, 문장의 호응이 잘 맞았습니다. 세연이. 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새로웠고, 여기에 98%라든지 연도나 그런 숫자에 썼던 자료들이 정확해서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서연이가 여기 지브롤터의 주인은 누구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100% 확실하게 이 지리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와 궁금증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보면은 영토 분쟁 편이 있어가지고 영토 분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연이가 어쨌든 글을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평가했듯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들도 이제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것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분쟁을 겪는 거기 때문에 지브롤터 해협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분쟁의 다른 사례들 이처럼 이렇게 해협을 둘러싼 또는 이렇게 해양 권역을 둘러싼 그런 갈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영유권 갈등이라고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 어디 독도를 둘러싼 어떤 그런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례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 뭐 난사군도라고 불러야 될까 해서 그 난사군도와 관련되어서 이제 뭐 중국이나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갈등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이렇게 거론이 되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영국의 영토라고 돼 있고 스페인과 치열한 영토 분쟁이 있고 원래는 스페인의 땅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에서 지브롤터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중해와 대서양을 유인한 바닷가를 지브롤터다라고 이렇게 써주는데 이 지브롤터가 왜 그렇게 뭐한지 중요한지 이 지브롤터의 가치가 뭐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배경지식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브롤터가 어딘지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지브롤터가 어디야 하면서 이베리아본 남단 이런 데가 있었어 하고 이제 선생님도 다시 이제 지도를 찾아본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글이 보충이 된다면 여기 부분들 지브롤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사람들은 영국 땅으로 남는 걸 찬성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스페인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안정성 이유로 영국 땅에 남는 것을 택한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의 어떤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들도 만약에 서열이가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한다면 경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성이라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왜 스페인은 뭐야 공동 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나 스페인이 지브롤터 해협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 건가 단지 과거의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이유만 있는가 아니면 여기를 자기들이 차지해야 하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뭐 산업적 이유 이런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글이 이제 지브롤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쓴 게 맞아. 근데 이걸 만약에 또 확장해 쓴다면 이번 기회에 그럼 영국이 자기들 뭐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본토 말고 땅 말고도 전 세계에 영국 영토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 꼭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핵심적인 것만 쓰는 방법이 있어. 간결하게.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핵심적인 걸 중심으로 뭐 하는 방법이 있다고 좀 더 뻗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하면 글이 이렇게 핵심적인 거. 이게 핵심이야. 그럼 이 핵심만 쓰는 방법이 있어. 핵심만 쓰는 방법. 지금 서현이가 쓰고 있는 방식이야. 근데 이제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만약 이 내용들 어느 부분들을 더 뭐하게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쓴다던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시 1번에 A, B, C 이런 식으로 하면 1번이 아주 더 뭐하게 되는 거야. 구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1번, 2번, 3번 수도 있고 세 줄로. 근데 1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쓰고 2번에 관한 얘기를 더 풀어쓰고 아니면 1번만 더 풀어쓰고 2번, 3번은 그냥 간단하게 쓰고 이런 식의 구성이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김에 요것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이야기도 더 뭐 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다른 이야기도 하는 거야 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이거는 주변부 위성이야 위성 이게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위성을 거느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마다 다르다는 거야? 글마다 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너무 위성이 너무 커버린다던가, 위성이 너무 많다던가, 그럼 오히려 그 글이 산만하고 어디로 가는 글인지 잘 모르게 되는 또 그런 위험성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네가 글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서현이 덕분에, 서현이는 그래서 이 지브롤터 해협이 어딘지 알아? 지브롤터가? 대충 알아요. 이거 훌륭해.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랍니다. 여기가 지브롤터. 음,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어딘지 사실 잘 몰라. 여기 봤더니 여기가 무슨 땅? 스페인 땅. 그리고 자,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이제 뭐야? 아프리카.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지브롤터 요렇게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나라들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지. 모로코, 이탈리아 이런 부분들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가 다 갇히는 거야. 이 지중해가 막히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중해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통로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에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게 바다라고 했는데 바다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요 지브롤터가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갖는 걸 볼 수 있는데 스페인은 사실은 여기가 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들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뭐 쌤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자기 나라잖아 지금 스페인 영토잖아. 근데 그중에 여기 부분이 영국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아닐걸요? 어? 걔 섬이에요. 섬이야? 네. 찌끄만 섬이었던 걸로 기억함. 여기 이거 연결돼 있는데 여기 지도상으로는 아, 여기 그렇네. 끝에 연결돼 있는데 그냥 지브롤 뭐하러?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부산만 우리나라 땅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 부산이 뭐 미국 땅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왠지 우리 그 끄트머리가 남의 땅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상당히 뭐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 기분도 안 좋고 민족적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아, 하경이 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이게 뭔 글자야? 네, 잠깐만. 네. 명조체. 쌤이 옛날 사람이라서 명조체가 제일 좋아. 예? 야, 명조체가 제일 좋다고 명조체가 선생님은. 자, 하경 읽고 세연이, 호연이, 하서의 순으로 또 평가하겠습니다. 해. 네. 읽어. 음, 하경. 저 이거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미안해. 지금 계속 지도 보이고 있어? 네. 쌤 혼자 지금 열심히 막, 하경이 글을, 이게 뭐야, 나눔 명조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띄어쓰기도 다시 하고 막 하면서 막 혼자 투덜거리는데, 너희들은 저 선생님 왜 저래? 그러겠네. 왜 네. 혼자 시부렁거리고 있네? 그랬겠네. 바뀌었네, 순서가. 호연이가 먼저고 세연이가 나중이네, 갑자기. 자, 네? 하경이 글 저, 읽고 나서 호연이부터 평가할 거라고. 읽어. 아, 이게 7이에요. 맞아. 네. 칠광구란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 칠광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칠광구란 제주 해군에 위치한 해양 석유 자원 탐사 구역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6월 16일 이낙성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업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생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의 사토에이 사쿠 내각과 타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칠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멍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봉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 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칠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 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칠광구 대부분이 한국을 볼 수 있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봉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한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칠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봉 한계위원회 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 칠광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원 때문이다. 아직 조사를 못 해봐서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일단 크기가 큰 만큼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전쟁,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 많은 나라들이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현재 2028년 이후 칠광구를 빼앗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국제법에 따라 자신의 영하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2028년에 다시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러 나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칠광구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많은 나라들은 칠광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특히 중국은 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칠광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현 정부가 일본과 협상하여 하루빨리 칠광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호연이. 제가 보기에는 서론과 본론이랑 결론이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저희 나라에 대해서 정말 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고, 또 칠광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던 좋았던 것 같아요. 서연이. 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칠광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자, 하경이도,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경이는 아까 서연이한테 안 물어봤네. 서연이한테부터 먼저 물어봤네. 서연이는 아까 글 쓴 과정을 한번 얘기해볼까, 서연이가? 아, 저요? 음, 원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쓰려고 했거든요. 음, 근데 썼더니 갑자기 뭔가 세계 영토 문제 같이 막 카테고리에 떠서 들어가 봤는데 음, 막 거기에 절대 탑5인가 탑10이었나 그런 거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있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하경이는? 저는 예전에 이런 칠광구에 대해서 KBS 홍사훈 기자가 칠광구를 취재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이 뭔가 글을 쓰는 뭔가 문제나 주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나라의 뭔가 영토 지리에 관련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칠광구가 떠올라서
칠광구에 대해서 아직 유튜브 영상만 조금 봤지 아직 잘 몰라서 뭔가 조사하고 미래 시나리오 같은 것을 보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음. 자, 수고했습니다. 아, 사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칠광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도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어. 그러다가 꽝이라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석유 납니다. 다만 뭐야?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석유 나는데 석유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들어. 그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석유를 얼마치 캘 수 있냐? 10만 원치 캘 수 있어. 그러면 석유를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1,000만 원치 사오는 게 낫지. 1,000만 원 들어가고 10만 원 더 지킬 거면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석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이제 그 석유 개발 탐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칠광구가 그래서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선생님도 잊고 있었던 그 칠광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경이가 조사를 해서 이게 쓴 것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세연이 글과 서연이 그 글과 지금 하경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차이를 못 느꼈어. 혹시 하경이 글에서의 차이를 읽으면서 길었어요. 길었다. 긴 거 말고는 다른 차이는 없었어?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에? 하경이 글을 읽으면서 서연이나 세연이 글보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맞아요. 왜또 호연이 왜 또 이제 와서 또 겸손해져? 자, 뭐 예를 들면 제주 해군에 위치한 뭐 해군이라는 이런 표현이라던가 뭐 채산성 있는 뭐 요 정도는 뭐 여러분이 알고 수 있는 뭐 채산성 있는 그 다음에 뭐 대륙 연장론이 뭐 이런 식으로 이 보면은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내용 자체가 뭐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이니 뭐 어쩌저쩌고 막 영유권 부정이니 뭐 이런 식으로 법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들이 말랑말랑한 글들은 아닌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경이가 이 글에 대해서 하경이의 말로 하경이가 이해하고 하경이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 호연이가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호연이가 에?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할머니가 여러분들 애기였을 때 보면 처음에는 엄마 젖이나 분유를 먹잖아. 그다음 여러분 이제 뭐 그다음에 이유식이라는 거 하는 거 알아? 이유식? 네. 이유식은 이제 분유나 젖을 떼고 근데 본격적으로 또 어른들처럼 또 식사는 못 하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뭐 죽을 써준다던가 아니면 뭘 갈아서 준다던가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너희들에게 이제 뭐 고기나 이런 걸 먹일 때 가끔 할머니들이 이렇게 씹어가지고 너희들 입에 넣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으, 왜? 왜? 최악이에요. 어?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서연이 아마 너 어렸을 때 너 할머니가 아마 분명히 씹어서 아마 이렇게 너뭐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음에 너 입에 넣어주고 당근 같은 거 씹은 다음에 너 입에 넣어주고 그랬을 거야.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아니면 잘게 썰어갖고 주거나 왜 그렇게 주는 거야? 씹은 거 좀 별로. 근데 왜 그렇게 주는 거야? 응? 먹으라고요. 먹으라고 주는데 왜 그럼 고기를 그냥 주지? 왜 사과를 그냥 주지? 왜 그걸 굳이 씹어주냐고? 못 삼키잖아요. 그 애기가 아직 이가 덜 나와갖고 씹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씹어서 준다는 얘기. 지금 쌤이 씹어서 준다는 표현을 왜 썼냐? 마찬가지야. 글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원래의 글이 너무 어려워서 그 대상이 이해하기 힘들면 그걸 뭐 해서 씹어서 그 사람이 읽기 좋게 이렇게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요런 그 언어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야?
읽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늘 글 쓸 때는 독자를 누구로 할 거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분들이고, 최근 들어서는 어른들 글을 쓸 때도 중학생, 중학교 1, 2학년 또는 뭐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써야, 그래야 대중적인 그런 책이 된다. 그 눈높이를 아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쉬운 글 쓰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독자를 어떻게 대상으로 설정할 건가라는 부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경이 글의 좋은 점, 이자 아쉬운 점들,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야.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 이렇게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상고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이러니까 좋은 점은 뭐야?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의 좋은 점 없어?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에 좋은 점은 신뢰성이 팍 올라가. 날짜까지 박아서 사람까지 박아서 언제 누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뢰성이 팍 들어.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신뢰성이 들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학술적이고 좀 이렇게 무게감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글들이야. 그런 점은 장점이야. 단점은 너무 단점이 있어요? 너무 무게감 있고 그런 식으로 어려워서. 그러면, 야, 내가 6월 16일 날 그랬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이낙선 상무부 장관까지 내가 알아야 돼? 굳이 내가 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않아? 너네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네. 어우, 역시 호연이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아.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 선택을 잘해야 돼. 그물. 왜 이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그물이 이렇게 이런 그물도 있고, 이런 그물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죠. 자, 호연이 1번 그물과 2번 그물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해 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그게 아니라 1번은요. 어, 구멍이 커서 어, 물고기들이 음, 빠질 것 같고요. 어, 2번은 음, 촘촘해서 음, 물고기들이 안 음. 빠질 것 같아요. 그럼 호연이는 몇 번 그물 선택할 거야? 네가 어부면. 2번이요. 호연이는 2번 그물을 선택할 거야. 왜? 호연이는 짜잘한 사람이라서. 네? 짜잘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호연이는 뭐 기껏해야 멸치나 잡겠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제 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구멍이 크면은 당연히 물고기들이 다 그렇지. 빠지죠. 당연히 물고기들이 빠져서 멸치 못 잡지, 이런 거 갖고는. 아니, 그게 아니라, 막 큰 거를 잡아도 구멍이 크니까 빠지죠. 어? 자, 이렇게 촘촘한 그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멸치 잡는 거야, 멸치. 멸치 잡을 때는 촘촘한 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 뭐야? 여러분들이 뭘 잡는다, 참치를 잡는다. 이런 거 잡을 때 이렇게 촘촘한 그물 필요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촘촘한 그물은 이게 이제 이게 큰 그물들이 밧줄도 더 뭐하고 굵고 크고, 그래서 이거는 작은 물고기는 못 잡고 대신 큰 물고기를 잡는 용도고, 요거 이제 무슨 용도? 작은 물고기를 잡는 어떤 그런 용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호연이 화났어? 잠깐만. 이거 어, 뭐야, 이거. 호연아, 그 이모티콘이 너보다 더 잘생겼다, 야. 잘못 얘기했다. 네가 이모티콘보다 더 잘생겼다, 야. 쌤 잘못 얘기했어. 진심이 나왔어. 미안해. 네? 에? 호연아, 농담인 거 알지? 아니요. 왜 그래. 쌤이 쪼잔해서 복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오연아 무서워. 쌤이도 지금 주먹질을 하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경이가 쓰고 있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그 방식들이 결국 이게 되게 촘촘하게 쓰는 방식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요걸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냥 박정희 정부 시절에 뭐
7과목까지 포함하여서 뭐 영유권을 선언했다. 이 정도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네가 얼마 정도의 사이즈로 정밀한 사이즈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확대된 걸로 갈 건지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하경이가 글 쓸 때 이제 그걸 결정해야 된다. 그 사이즈를. 네. 자, 그다음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서영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경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슨 자료? 네, 맞아요. 사진 자료, 그림 자료를 사진 넣어도 돼요?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요. 사진 자료, 그림 자료를 첨부해 주면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더 쉽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제 7광구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가 7광구라는 거여서 선생님도 몰랐어. 7광구가 당연히 그거 다 우리나라 땅인 줄 알았는데 하경이 덕분에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7광구인 부분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한국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근데요, 어, 얼마나 저희 건 거예요? 여기 선 점점점 찍어놓은 거 있지. 아,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찍어놓은 이 부분이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오는 데야.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지난번 책에서 봤잖아. 음. 그 12해리 영해를 주장할 수 네.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여기 부분들이 이제 뭔지 모르겠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본과 그냥 바다가 공유되는 것이 근데요, 어. 지금은 공유된 우리나라가 거예요. 다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반쯤은. 아니지 지금 요만큼이라고 요만큼 그러니까요, 1% 그만큼인데 세 개만 성공했으면 세 개 다 일본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지금 협정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서 투자해서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 조약에 따라서 되겠지. 뭐 몇 대 몇으로 나눈다. 그 조약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됐겠지. 만약에 개발이 됐으면. 근데 네, 일본은 이제 보니까 요 배타적 경제구역 협정에서 맞아요. 일본이 이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왜요? 왜냐면 어차피 그냥 공동개발 구역 아니면 지네 땅이니까 설정한 이유가 없죠. 자기 바다라고 하면서 네. 자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여기 개발해서 자기들 거 다 갖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주장하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막 요즘에 일부러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섬 같은 걸 일부러 만들어. 아, 막 그 콘크리트 갖다 부어가지고 그 원래 해프만 있는 건데 거기다가 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섬이라는 것들도 저기가 있어. 그냥 아무나 섬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을 섬이라고 그래. 그럼 그러니까 그만큼 만드는 아니에요? 섬이에요? 저희 나라도 콘크리트 많은데 그냥 다 갖다 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아까 여기도 나온 어.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제주도 밑에 있는 요 이어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이거를 우리 섬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이어도까지 섬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성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걸 더 이제 더 넓게 이렇게 확인된다던가 이런 어떤 그 논쟁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다 바다를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7광구에 관한 어떤 이러한 글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고 그거에 관한 어떤 그런 역사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자세히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노력을 쓰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중국은 여기에 왜 끼어들어? 하경아? 중국이 길 일본 많아요. 일본이랑 또 손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빠지면은 일본이랑 하는데 일본이랑 거기 7강구를 나눠 거기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중국은 약간 그 일본 인공섬들도 주변에 만들면서 약간 나중에는 그거를 다 뺏을 작전으로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일본을 몰아내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국제적
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이제 추가적인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제 하경이 말해서 뭐 현재 상황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현재 중국은 일본과 뭐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잖아. 한미일 그래요? 삼국이 공조체제를 음. 형성하고 있고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태 속에서 중국과 그 한국을 빼고 중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야 현재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중국이 여기 7광구에 관심을 갖는다라면 중국 역시 여기를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하는 또는 뭐 공동 개발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해상이다, 공해. 누구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 뭐야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서연이 거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려. 근데 이게 서연이 네 거란 법이 있어 하고 호연이가 이거 네 거 아니잖아. 그러면 호연이가 그럼 서연이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있던 세연이가 그럼 야 서연이 것도 아니고 호연이 것도 아니면 야 그럼 나도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세연이도 뭐 할 때는 거기에 달려들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런 점에서 이게 서연이 호연이가 둘이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는데 야 이거 너네 둘 다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같이 나눠 먹어. 뭐 이런 어떤 그 구도인지 아니면 세연이 발도 거기에 걸쳐져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모르는 것들이 더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글 부분들에 있어서 두 가지인데 이런 뭐 해분이라던가 뭐 채산성이라던가 대륙 연장 연동이라던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을 때 이걸 아예 쉬운 말로 바꿔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해놓고 이제 바로 해놓고 해분에 대해서 설명을 써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각주, 미주라고 해가지고 왜 이 여기 위에다 이렇게 숫자 붙여가지고 책 제 아, 아랫바닥에다 이게 숫자 1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 써주는 거 있지.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 이거를 아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글이 좀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용어는 쉽게 풀어주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생님, 그럴 경우에는 요 글 밑에다가 이게 옆에다 설명을 써주면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글이 좀 이렇게 뭐야 거추장스러워져. 그래서 밑에다 설명을 써주면 그나마 글을 읽을 사람들은 읽고 잘 모르는 사람만 밑에 가서 참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글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호연이 뭐? 저 지금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끝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설명하는 어떤 그런 종류들의 글을 써 보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학교 과제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글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자료 조사를 적절하게 잘 하는 것들 또 자기 언어를 바꾸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이걸 얼마나 정밀하게 쓸 거냐 아니면 그 듬성듬성 쓸 거냐 그다음에 주변 부와 연계해서 뻗어나갈 거냐 뻗어나가지 않을 거냐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큰 제목을 중심으로만 쓸 것이냐 결국 이것들은 이제 길이를 얼만큼 쓸 거냐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쓸 거냐 그다음에 누굴 독자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점점 그 글을 잘 쓰게 된다는 거는 계획을 하는 계획을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큰 틀을 짜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번 책이 호연이가 아까 보여준 거야? 가면 생활자 이거 네. 네. 자, 가면생활자라는 책은 여러분이 무슨 책 같아? 소설책? 응? 소설책? 가면생활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소설책이고 호연이 그 책 좀 봤어? 조금 조금 봤습니다.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생활자라는 것들은 미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뭐 흥미로운 책입니다. 해서 다음 주는 가면생활자를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